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이미란 작가님의 짧은 소설 4편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박장대소 웃음을 선물 받기도 할 거고요. 또 때론 감동 한가득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소설이니까요.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란 작가님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미란 스마트 소설 부재중 전화. 운전석에 오르자마자 영주는 옆자리의 휴대전화부터 찾았다. 어제 퇴근길에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미처 가방에 넣지 못하는 바람에 빠뜨렸던 모양이다. 부재중 전화 01 6월 29일 6시 52분 전화 왔습니다. 휴대전화의 화면을 확인한 영주의 가슴은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드디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인가? 이른 아침 혹은 밤늦은 시각에 전화를 하여 부재중 메시지를 남기는 그는 어머, 그거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발신자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돼요. 누군가 자꾸 전화를 한다고 친하게 지내는 옆자리의 강 선생에게 조금은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상의를 하자 그녀는 영주의 은밀함을 일축하며 건조한 음성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영주는 일말의 호기심도 보이지 않는 그녀의 반응이 조금 섭섭했다. 어머, 누굴까요? 집히는 사람 없으세요? 그녀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나와야 영주도 마음속에 쌓였던 이런저런 생각과 상념들을 털어보일 수가 있을 것 아닌가. 연애는 자신의 전유물인가? 영주는 처녀인 강 선생이 다소 고가웠다. 애인이 있으면서도 학교 동창이라든가 동아리 친구라든가 하는 남자들과도 데이트를 즐기는 그녀. 틈만 나면 자기를 붙잡고 주변의 남자 이야기로 시간을 잡아먹었으면 뭔가 낭만적인 일로 발전할 소지가 보이는 영주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아닌가. 어쩌면 그녀로서는 10살이나 더 많은 아줌마 선생인 영주에게 로맨스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 김영주, 이만하면 괜찮은 여자야.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빗어 올리며 백미러를 끌어당겨 얼굴을 비춰보았다. 풋풋한 맛은 없지만 피부는 아직 부드럽고 눈가의 가로주름도 입가의 세로주름도 아직 양호했다. 아차! 영주는 백미러를 밀어 올리고 허겁지겁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올라갔다. 어제 저녁 교재 연구를 하겠다고 가져온 책들을 집에 두고 온 것이다. 이 건망증. 어째서 오늘은 안 돌아오나 했네. 아직 출근을 안 한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다. 당신의 사전에는 완벽이란 낱말이 없지? 남편의 딴죽에 일일이 대거리를 하다가는 지각을 할 것 같아 영주는 책만 챙겨 부랴부랴 내려왔다.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구처럼 냉장고에서 잃은 물건을 찾는다든가 다림질을 하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다리미를 귀에 댄다든가 하는 단계는 아니니 그 역시 아직 양호했다. 강 선생의 말을 듣고 바로 이동통신회사에 발신자 확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니 이제 휴대전화에 검색을 누르고 최근 수신 번호만 누르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영주는 이 바쁜 출근 시간에 아무렇게나 그 사람을 확인해 보고 싶지는 않았다. 3교시 수업이 없으니 그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알아보리라. 누가 그 옛날의 자신처럼 연모하는 이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하는지. 미칠 듯한 그리움에 소화기를 들면 그 사람은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한없이 작아지던 그 시절의 자신. 아무 말도 못한 채 스르르 소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면 뚜루르 뚜루르 10번이고 20번이고 가슴에 메아리 쳐 돌아오던 그 신호음. 지금 같은 세상이면 그의 휴대전화에도 부재중 전화라는 그리움의 낙인이 찍혔으리라. 영주에게 부재중 전화를 했음직한 이로 집히는 사람은 셋이 있었다. 국어를 좋아해서 국어 선생인 영주를 유난히 따랐던 제자.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가끔 학교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하던 아이였는데 군대에 가고 난 이후 소식이 없었다. 이따금 영주의 휴대전화에 천사를 발신자로 하여 찍히는 문자 메시지, 행복하세요라든가 눈이 오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것들은 아마도 그 아이가 보낸 것일 거라고 영주는 짐작하곤 했다. 또 한 사람은 학교 앞 서점의 주인이었다. 그녀가 들어서면 그는 늘 당황하곤 했다.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는 그의 앞에 서면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허둥대며 책을 골랐고 그는 책의 가격을 대중 없이 깎아주곤 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남편의 친구였다. 독신인 그는 남편 친구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혼자서 참석하곤 했다. 재치가 있고 유머가 풍부한 그는 친구의 아내들에게 두루 친절했지만 특히 그녀에게 의미 있는 눈길을 자주 보냈다. 언젠가는 술김에 농담처럼 김영주 선생 같은 사람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내뱉기도 했다. 2차로 노래방에 가서 그가 노래를 부를 때면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향한 고백이고 절규인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은 남편 몰래 뜨거워지곤 했다. 부재중 전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가끔씩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리는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자신을 향해 그 연연한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영주는 자신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연민으로 싸한 통증이 있는 것을 느꼈다. 어떤 사람을 남몰래 사랑하는 것처럼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 때 말이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보답과 위로가 되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우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영주의 욕망은 점점 간절해졌다. 학교로 돌아가는 사거리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영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의 검색을 눌러 최근 수신 번호를 찾았다. 062-351-0789. 아니 이건 자신의 집 전화번호가 아닌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야 영주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부재중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건망증이 심한 그녀가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잠자기 전이나 출근 전에 가끔씩 집 전화로 휴대전화의 행방을 찾곤 했다는 것을. 뜨거운 감자. 그냥 안부나 묻는 셈으로 일간지의 주식 시세란을 훑어내려 가던 희숙은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 9,300원이라니 이것이 정말 자기가 한 달 전에 3,100원씩 주고 산 그 주식의 값이라는 말인가? 혹시 930원을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하여 희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1, 10, 100, 1000 하고 자릿수를 세어보았다. 아무리 헤아려도 9,300원이 틀림없었다. 희숙은 자신의 행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주가가 동반하여 곤두박질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 자기가 산 주식만이 독야청청 살아남아 승승장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영자 하나가 잘못 찍힌 거야. 희숙은 이렇게 결론짓고 시문을 덮으려 했지만 콩당이기 시작한 가슴은 도저히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만약에 말이지만 주가가 9,300원으로 뛰었다면 주당 6,200원의 이익을 본 셈 아닌가. 1,000주를 샀으니까 얼마인가? 620만 원. 거래세를 넉넉히 제한다 해도 600만 원이 남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니깐. 희숙은 자신의 터무니없는 기대에 고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자신의 섣부른 희망이 몰고 올 참담한 실망을 염려하면서도 600만 원, 600만 원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결국은 전화기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주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불러주세요. K 시멘트입니다. 네, 9,3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숙은 증권회사의 여직원이 주가를 올려준 당사자나 되는 것처럼 100배 살해하며 전화기 앞에서 꾸벅였다. 자기에게 K시멘트라는 단서를 준 친구 순영의 얼굴도 떠올랐다. 전문가가 선택한 종목을 선택한 자신의 안목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첫 투자에 600만 원의 순이익을 보다니 희숙은 벌떡 일어났다. 두 뺨이 확확 달아올라 차분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600만 원이라니 정말 IMF가 아니었더라면 꿈도 꿀 수 없는 목돈이었다. 작년 말 IMF 상황에 놓이게 되자 희숙은 비자금 통장을 몽땅 털었다. BIS니 자기 자본금 비율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이 TV와 신문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는 자신이 비자금을 맡겨두었던 은행이 부실은행이라고 보도되는 게 아닌가. 희숙은 그날로 은행에 가서 야멸차게 통장을 없애버렸다. 비자금 300만 원. 어떤 이들에게야 대수롭지 않을 돈일지 몰라도 셀러리맨의 고달픈 아내로서 적금 붓고 생활비 쓰고 아낀 푼푼의 돈을 모은 것이다. 평소 눈인사 정도 나누며 지내던 창구의 깔끔한 남자 직원이 만류한다고 해서 그 돈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겠는가. 남들이 들으면 몰매질할 소리겠지만 희숙은 자기와 같은 소시민에게 단번에 이런 큰 돈을 만지게 해준 IMF 상황에 엎드려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희숙이 그 돈 300만 원으로 주식을 사기로 결심한 것은 순영의 덕분이었다. 종합주가지수가 천을 오르내리던 시절에
한몫 단단히 챙겼던 순영은 동창들을 주식시장의 개미 군단으로 몰고 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친구였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느니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느니 하는 그럴듯한 말들을 일상의 관용어로 삼고 있는 순영은 요즘도 주식을 하느냐는 희숙의 질문에 요즘 같은 때는 쉬는 것도 투자라며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2만 원대에 산 K시멘트가 3천 원 선에서 오간다는 이야기였다. 횡재수가 있으려고 그랬던지 그 순간 희숙은 이것이다 싶었던 것이다. 전문가인 순영이 샀던 주식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터였다. 지금은 장이 나빠 값이 헐하지만 언제고 경기가 좋아지면 제 값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희숙이 단순히 감만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서점에 들러 주식 소프트니 주식 투자의 길잡이니 하는 책들을 꼼꼼히 뒤적여 보기도 했던 것이다. 거기서도 눈에 확 띄는 이야기가 있었다. 최고의 수익률은 저가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래저래 희숙은 300만 원으로 K시멘트 1000주를 사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순영에게 전화를 할까? 희숙은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순영에게는 좀 껄끄러웠다. 친구의 불행한 상황을 정보 삼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K시멘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자. 희숙은 손뼉을 딱 쳤다. 내게 직접 이익을 준 당사자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야. 희숙은 흥분된 마음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K시멘트죠? 네. 주식이 9,300원으로 올랐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쩜 그리 장사를 잘해서. 저 주식 담당자에게 돌려드릴게요. K시멘트 사원이면 아무나 감사를 받아도 될 자격이 있을 텐데 굳이 담당자를 바꾸어 준다는 것도 어쩐지 질서가 잡혀있는 회사다웠다. 여보세요? 네, 저는 K시멘트의 주식을 산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감자 말씀입니다. 감자가 뭐예요? 저는 그냥 고마워서. 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겸손하고 구구하게 설명하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희숙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1000주가 100주로 줄어들었다는 이해되지 않는 소리만이 이명처럼 끝없이 울릴 뿐이었다. 동상이몽.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마음은 우울했다. 온통 영자 남편 이야기뿐이었다. 42살, 한창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영자가 그렇게 좋아하며 냉면집에서 한턱 쓰던 일이며 부장이 되더니 퇴근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둥. 일요일이면 순전히 필드에 나가 있어 자신도 가부신세며 나르면 골프를 배워야겠다는 둥. 과시 섞인 투정을 늘어놓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간 경화라 했다. 남편의 아랫배가 조금씩 불러왔을 때 복수가 차는 줄 모르고 영자는 그저 중년이 되니 몸이 좀 나는 모양이다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구네 병원에 들러 우연히 건강진단을 해보았다가 이상을 발견하고 종합병원에 입원한 지 꼭 2달 만에 영자의 남편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런 허망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일이 있기 얼마 전 영자 남편이 이러더란 거야. 당신도 당신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영자 남편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니? 여자란 그저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하면 된다는 사람 아니었니?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글쎄. 영자의 단짝인 수님의 말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고 모두들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을 떠날 때면 평소와는 언동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는가. 중학교 교사로 있는 미옥이와 동네의 약국을 내고 있는 정의를 제외하곤 모두들 제1처럼 심란해했다. 지금껏 살림밖에 모르고 살아온 영자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남은 세상을 살아갈까. 영자가 그 나이에 취직을 한다면 손쉽기는 보험회사의 설계사 정도일 것이다. 처음에야 가까운 사람들이 동정심 반, 체면칠의 반으로 한 번 정도는 보험에 들어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떡할 것인가. 돈만 된다면 아파트 상가에 유명 브랜드의 아동복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건 어떨까. 아니 장사라면 뭐니 해도 먹는 장사가 남지. 요즘 유행하는 피자집이나 햄버거 체인점 같은 게 낫지 않을까. 정말이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모두들 남편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40대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가. 그녀 역시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다. 회사 일이 잘 되어도 한 잔, 못 되어도 한 잔, 친구가 승진해도 한 잔, 좌천해도 한 잔, 후배가 싹수 있어도 한 잔, 건방져도 한 잔. 남편 역시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 걱정은 되는 모양이었다. 어디서 술 마시고 난 뒤 물을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술을 마시고 오면 물을 3대접씩 들이키고 간장약은 꼭 챙겨 먹곤 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술을 안 마셔야 할 것 아닌가. 얼마 전에는 무슨 보험에 들겠다고 했다. 매달 2, 3만 원씩 넣으면 본인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가족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었다. 여보, 난 절대 싫어요. 남편 죽고 나서 돈 1,000만 원 받으면 뭐래요? 그런 보험을 넣는다는 것부터가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지는 그녀는 펄쩍 뛰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남편의 말이 옳았다. 지금 영자에게도 당장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어. 남편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해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전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쩐지 죄스러워 자신을 합리화시켜 보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니 뜻밖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니, 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그녀는 가슴이 털커덩 내려앉았다. 예전에도 상을 파놓고 저녁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남편은 밥 먹은 자리를 상보로 덮어두는 게 고작인 사람이었다. 웬일이세요? 설거지를 다 하고? 응, 나도 노후 생활 준비 좀 할까 하고. 남편은 멋쩍게 웃었다. 젊었을 적 부인에게 잘못한 남편은 늙어서 시중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을 남편에게 한 적이 있었던가? 김 부장 있잖아. 상처하고 난 뒤 그렇게 꾀재재한 물골이 되더라고.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그러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평소 가사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기 옷 정도는 자기가 세탁할 수 있고 자기 음식 정도는 자기가 만들어 먹을 줄 안다면 아내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그런 꼴은 되지 않을 거래. 거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 휘파람 소리. 밖에는 안개비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우산을 펼쳐 쓰고 가던 은재는 노란 바바리 깃을 세운 채 남자에게 살풋 기대어 걷고 있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에 아릿한 통증을 느꼈다. 키가 훤칠한 남자의 어깨쯤에 닿아 있는 그녀의 긴 머리칼은 물기가 살짝 어려 유난히 정감 있게 느껴졌다. 이런 정도의 안개비에 우산을 펴들고 가는 자신이 불현듯 촌스럽게 느껴진 은재는 우산을 접으려다 아침에 미장원에 들렀음을 생각하고 망설였다. 3,000원씩이나 주고 드라이한 머리인데 비를 맞춰 풀어지게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다음 순간 돈 3,000원 때문에 촌스러움을 무릅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신경질적으로 우산을 접었다. 아직까지 음식점에 남아 떠들어대고 있을 동료들을 생각하고 은재는 새삼 우울해졌다. 그 모임을 생각하고 아침에 미장원까지 들렀던 자신이 더욱더 초라하게 여겨졌다. 은재가 근무하는 출판사의 편집부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식이 있었다. 편집부 여직원 셋 중에서 가정이 있는 은재는 그 모임에 늘 빠지곤 했는데 오늘은 마침 시골서 친정어머니가 올라와 며칠 묵고 있는 터라 애들을 맡겨놓고 참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사이지만 또 이렇게 퇴근 후 자리를 같이 하니 별스레 친밀감이 느껴져 은재는 오랜만에 여직원들끼리 낄낄거리기도 하고 남자 동료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자 미스터 박이 노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은재는 아연 긴장했다. 워낙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온 터라 자신이 지명될 공산이 컸던 것이다. 노래라니, 노래를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학교 다닐 적엔 정말 노래 꽤나 불렀었다. 과 모임에서나 동아리 모임에서나 늘 누군가 기타를 들고 나왔고 수첩엔 을에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가 한두 개쯤 적혀 있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라니 은재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선뜻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다. 다행히 옆자리에 앉은 미숙임이 먼저 지명을 받아 시간을 번 은재는 머리를 굴리고 기억을 추슬려 초등학교 음악책에 나오는 나뭇잎에라는 노래를 생각해냈다. 그것도 음정과 박자가 제대로 맞을런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데 미스김의 뒤를 이어 미스터 최의 노래가 끝나자 이번엔 미스 정이 지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가슴을 두근거리고 기다리던 은재는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남에게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이 지명되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조바심 치던 것과는 달리 은재의 마음속은 파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자기가 비록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처녀였을 적 이런 모임에선 늘상 자기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지명을 받아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이제 난 한물 갔다는 건가? 은재는 동료들에게 집안에 일이 있어 들어가 보아야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세 여자 중에 마지막으로 지명되어 노래를 부르는 여자는
정말이지 되기 싫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은재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가정이 있는 은재를 이해한다는 듯 넉넉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은재에겐 매력 없는 여자는 일찍 가는 게 낫다고 떠미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어디선가 오늘 밤엔 내 곁에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남자 가수의 젖은 목소리에 은재는 더욱 비감해졌다. 자신도 원래는 저토록 애절한 사랑을 갈구하고 낭만을 꿈꿔왔던 사람이었다. 은재는 이렇게 우울하고 피곤한 날에도 빈 택시를 보내고 버스를 기다리는 자신이 짜증스럽고 남들 다 굴리는 승용차 한 대 갖지 못한 남편이 무능력하게 느껴졌다. 아침이면 깨우고 또 깨워야 일어나고 식사 때면 신문으로 코를 가리고 밥 떠넣기에만 바쁘고 술 담배 끊는다고 100번 약속하고 1000번 어기고 밤늦게 친구 데리고 와 상을 차리게 하고 그러니까 생활에 발전이 없고 제 마누라 푼돈 쪼개 쓰기에 바쁘게 하는 거야. 버스에서 내려서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되씹으며 걷고 있는데 안개 저편 아파트 공터 쪽에서 휘파람 소리 하나가 묻어왔다. 안개 속에 힘묻어오는 서글픈 듯 하면서도 감미로운 곡조에 은재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굴까? 저런 휘파람 소리의 주인은. 당신이요?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어머, 당신? 그래, 맞아. 남편은 휘파람을 잘 불었지. 데이트 시절엔 늘상 휘파람을 불었었는데. 은재는 문득 가슴 한 끄트머리가 저려왔다. 그래, 나는 나만 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휘파람을 잃었었구나. 담배 사러 나왔다가 혹시 당신이 올까 해서. 나는 누가 저렇게 멋지게 휘파람을 부나 했어요. 남편이 싱글해 웃었다. 그래, 저 웃음에도 나는 매혹되었었지. 그랬어? 정말 오랜만에 휘파람을 불어봤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던걸 뭐. 그래, 남편이 잊었던 꿈, 잃고 살았던 휘파람 소리는 이제 내가 챙겨주자. 그러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내 노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보, 예전에 당신이 휘파람으로 잘 불렀던 것 있잖아. 그린 슬리브즈. 은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말을 마치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